자, 이제 여러분들 408페이지에 이제 매수 신청 준비 부분부터 들어가죠. 자, 저번 강의에서 경매 절차를 쭉 봤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본 경매 절차는 법원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까지가 이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매수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다? 이제 뭐 물건을 갖다가 확인하고 해줘야지면 되죠. 자, 이제 매수 신청 준비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일단 매수 신청 준비를 합니다. 매수 신청을 준비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물건도 열람하고요. 매각 물건 면세서 이런 것도 보고, 근데 현장 확인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보냐면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권리 분석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수 신청 준비 과정에서. 그리고 시험 문제 또 뭐 곧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권리 분석이에요. 자, 이 과정에서 권리 분석을 갖다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에 대해서 아주 큰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일단 이걸 뭐 분석해야 되는데, 자, 소멸주의와 소멸주의 혹은 소재주의라고도 합니다. 소재주의, 그 다음에 또 인수주의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분석하는데 소멸주의는요, 요거는 매각 후, 이거는 매각 후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매각 권리가 소멸된다. 자, 소멸주의는 혹은 소재주의, 여러분들 교재 아마 소재주의라고도 표현되어 있을 텐데, 자, 소재주의 혹은 소멸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없어져 버려요. 기존 권리가 경매가 되면 권리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매수인, 즉 낙찰자죠.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자가 됩니다. 근데 인수주의는 매각 후 권리가 어떻게 한다? 매수인에게 뭐 한다? 인수된다 그래요. 자, 매각 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그러면 매각 후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매수인이 책임져야죠. 그러면 기존 권리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지지 않고 일단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다. 얘한테 넘어가니까 대항할 수 어떻게 한다?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되는 부분, 이거는 소멸주의는 기존 권리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인수주의는 기존 권리자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없다는, 대항한다는 것은 돈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되죠. 못 나가겠다 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면 보죠.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건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 소멸된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돈 못 받았어요? 돈이 모자르겠죠? 자, 아니면 배당 요구 안 했겠죠? 배당 요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배당 요구했지만 후순위에 밀려서 순위가 밀려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전체를 못 받았지 아니면 일부는 못 받은 상관없이 못 받은 거예요. 자, 둘의 특징, 돈을 못 받았다. 그럼 돈을 못 받았는데, 자, 이제 둘의 공통점은 돈을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그 못 받은 돈을, 자, 새로운 낙찰자, 매수인이죠.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점이 나타나요. 자, 그 못 받은 돈을 소멸주의는 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나가야 돼요.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는요, 그 못 받은 돈을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못 나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못 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수주의죠. 자, 제가 지금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공통점은 돈을 못 받은 사람이다. 차이점은 그 못 받은 돈을 매수인한테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구분한다고 했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 줘야지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의 기준 잡는 권리를 뭐라 하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밑에 것은 소멸되고 위에 것은 인수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서 저당권, 그 다음에 또
가, 압류. 그 다음 뭐 있었다? 담보가등기 있었어. 담보가등기. 만약에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없는 경우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때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게 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냐면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항상 소멸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나 담보가등기는 뭐가 된다? 항상 소멸된다. 항상 소멸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기존 새로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겠죠. 바로 요때 요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중에서 가장 앞선 권리, 가장 앞선 권리가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죠. 일단 이런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앞서서 대항력을 갖추고요.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이 있고요. 저당권이 있습니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이 있다. 자, 이렇게 지금 5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이 경매가 들었는데 분석해 보니까 맨 앞에 인도화 전입신고 대항력 갖췄는데 확정일자 안 받은 임차인이 있고요. 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 있고 그 사이에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바로 저당권과 담보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두 가지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로서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면 이 저당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앞선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로 기준 권리를 중심으로 저당권은 항상 특징이 항상 소멸된다는 거죠. 이 저당권부터 밑에 것은 모두 소멸시키고요. 이게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매수인한테.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 있죠. 이 사람은 확정일자를 못 받아서 배당에서 밀리다 하더라도 자, 이거는 대항력을 말소기준을 위에 갖춰놓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돈을 못 받더라도 매수인이 책임져줘 가지고 돈을 다 주고 내보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분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이에요. 만약에 얘가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전액 못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일부를 못 받았어도 일부 못 받은 돈을 가지고도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말소기준 권리의 기능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때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뭐였죠? 법정 지상권이라든가 유치권이라든가 분묘기지권은 항상 인수된다고 보시고요. 자,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어떻게 한다? 소멸된다. 그 선순위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권리 분석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매수 신청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걸 돌려가지고 한번 보시고요. 자, 매수 신청 준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매각기를 돌아가죠. 자, 매각기일이 돌아가요. 자, 매각기는 파는 날이죠. 매각기는 무슨 날이다? 파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매각기일 날, 보통 보면 이제 입찰 방법이 있어요. 파는 방법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일 이렇게 기일 날 잡아서 하는 거죠. 며칠 날 하는 거. 우리나라에 대부분 이게 기일 입찰입니다. 그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는데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요. 일주일 이상 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안에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기간 입찰이라고 합니다. 우편으로도 가능해요. 그 기간 안에. 그 다음에 호가 경매는 불러서 하는 것을 호가 경매라고 했죠. 세 가지 방법인데 주로 이제 많이 기일 입찰에 많이 했죠. 자, 이때 이제 매각기일, 매각 장소에 가죠. 법원에 가면 보통 보면 이제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10시부터 집행관이 이제 이 장례 정리하고요. 주의사항 같은 거 쭉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쓰세요. 그럽니다. 자, 이제 입찰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는데 이때 매수신청 보증금은 얼마다?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예요? 10%입니다. 자,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 최저가의 10%입니다. 자, 이 최저 매각 10%를 내고 입찰표 한 장에다가 보증금부터 넣어가지고 일단 넣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를 선정해야 됩니다. 개찰하면서 최고가로 매수를 신고한 사람을 선정해요.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이제 호창에서 부릅니다. 누가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선에서 됐다라고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선정합니다. 자, 최고가 매수 신고는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 하세요라고 하면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갖다가 일단 신청 받게 되는데 이때 차순위는 후보자로 뽑아 놓는 거죠. 차순위의 자격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옵니다. 차순위의 자격이 있는데 시험 문제 벌써 한 5번 나왔어요. 자, 차순위 자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자,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차순위 자격은 어떻게 된다? 차순위 자격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는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돼요.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자, 이건 썼다가 다시 또 지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120만 원을 써는 거예요. 얘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얘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증금 얼마 냈죠? 최저 매각 가격 10% 냈죠? 그러니까 이 최고가 매수 신고를 써는 금에서 보증금 요거의 10만 원을 뺀 액수를 넘는다는 개념은 초과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111 이렇게 되죠. 110만 원보다 높아야죠. 만 원 단위니까 111만 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11만 원부터 120번 밑에 쓴 사람에 대해서 차순위 자격을 주어져요. 왜 이렇게 차순위 자격이 주어지느냐? 자, 예를 들어서 111만 원 이 사람이 만약에 차순위가 됐다고 칩시다. 얘가 돈을 못 냈을 때로 대비한 거죠. 이때 얘가 돈을 못 내면 얘한테 넘어가서 111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증금 10만 원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보증금 10만 원은 얘한테 안 돌려주고 몰수됩니다. 그럼 몰수돼가지고 법원에서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10만 원이 여기에 합산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합산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합산되면서 자, 121만 원이 되는 거죠. 자, 121만 원. 그럼 121만 원이 되니까 자, 누구한테 팔아도 차순위한테 팔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차순위한테 팔아도 실질적으로는 배당 금액은 최고가가 싸는 금액보다는 최소한 높게 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 그 배당받을 채권자들을 일단 보호하는 규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순위 자격을 제한한다. 자, 차순위 자격 다시 한번 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액수를 넘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고가와 차순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 보증금 반환 신청하겠죠? 자, 이제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최고가와 차순위는 어떻게 돼요? 최고가 차순위는 보증금 반환을 안 해주겠죠. 자, 이게 이제 매각기일 날하는 것이고, 자, 매각기일 결정일 있죠? 매각 결정기일이 오는데 이 매각 결정기는 최고가 매수인권 이 사람에게 팔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날이 매각 결정기래요. 이건 매각기로부터 일주일 혹은 7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주일 혹은 7일로 표현하는데 매각기로부터 일주일 이내 매각 결정기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경매 공고할 때 일주일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규정상으로 일주일 이내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럼 매각 결정일은 뭐 하는 날이냐? 매각 허브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매각
허부를 결정한다. 허가와 거부를 결정해요. 자, 허가와 거부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매각 허부 결정하는데 이때 허가는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고요. 거부는 뭐 하는 거예요? 거부는 매각이 불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 있죠. 자, 매각이 불허가 되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 자,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만약에 일단 경매에 참가했다면 매각이 불허가 돼요. 여러분들 거기에 414페이지 보면 매수 신청할 수 있는 자와 매수 신청할 수 제한받는 자 있죠? 자, 알아두기 부분에서 매수 신청에 제한받는 자, 이 사람들이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거기 보니까 뭐 미성년자, 이런 제한능력자들, 그 다음에 그 물건 감정평가 집행관이라든가 감정인, 법원 구성하는 법관 직원, 그 법원 직원들, 법관들, 그 법원에서 행하는 것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재매각에서 전매매수자, 재매각은 돈을 못 냈을 때 다시 매각하는 걸 재매각이라고요. 전매매수자는 그 돈 못 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둘 거,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확정 판결로부터 몇 년? 2년,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경매에 참가할 수 없어. 이거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면 이 매각이 불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매각이 허가되겠죠. 자, 일단 매각이 허가되면, 자, 매각이 허가되면, 매각 허가는 이제 정상적이라면 매각 허가돼요. 자,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41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경매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라 그랬죠? 바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이날까지입니다.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매각이 불허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지를 갖다 취득한다면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매각 불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매각 허가되면 거기에 대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즉시는 어떤 개념이냐면 7일의 개념, 일주일, 7일의 개념입니다.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즉시 항고할 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거든요. 일단은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데, 항고 보증금은 매수 가격의 얼마예요? 매수 가격의 10%입니다. 매각 대금이 10%, 매수 가격 10% 이렇게 표현해요. 매각 대금이나 매수 가격이나 같은 개념이죠. 사는 입장에서는 매수고 파는 입장은 매각 대금이니까 매수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해요. 자, 보증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고 항고 보증금은 매수 가격 10%다. 자,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항고가 기각됩니다. 자,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 그 다음에 또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위의 점유자, 이해관계, 점유자보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자, 이해관계인인데요. 이해관계인은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나머지 이해관계인이에요. 만약에 채무자, 소유자가 이 항고를 했는데 기각당했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어요. 몰수당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배당금에 합산하게 되고요. 이해관계인이 만약에 그 항고에 기각당했다면, 자, 이해관계인은 자기에 대해서 손해가 날 때만 항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절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항고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인은 자기가 손해가 난 것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어요. 자, 이 기각당하면, 자, 보증금을 어떻게 한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회수할 수 있는데 뭐 빼고 준다?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자, 이자가, 법정이자가 현재 우리나라의 연 15%입니다. 연 15%에 대한 법정이자를 제외하고 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것은 매수 신청 보증금의 최저 매각가격 10%와 그 다음에 항고 보증금 매수 가격 10%,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이제 매각 허가 확정됩니다. 매각 허가가 확정되는데, 자, 항고가 없거나 어떻게 된다면
기각된다면, 자, 항고가 없거나 항고가 기각된다면 이때 어떻게 돼요? 이제 매각 허가가 확정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나온다?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자, 혹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는 용어가 아닌 매수인이라는 용어가 나온다면 이거는 이 사람에게 최종 팔겠다라고 매각 허가가 확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수인이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대금 납부 기한을 주게 되죠. 자, 대금 납부 기한 줍니다. 기일이 아니에요. 기일이 아니라 기한을 주게 됩니다. 기한. 자, 그래서 대금 납부 기한을 주게 되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죠. 그 안에 납부하면 소유권 취득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서 다시 매각 들어가죠. 그래서 용어를 한번 보면 자, 재매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매각이 있어요. 재매각은 팔렸다가 다시 파는 게 재매각인데 이거는 대금을 어떻게 됐을 때 미납됐을 때 얘기고요. 대금 미납됐을 때 자, 여기서 이거는 저감이 되지 않습니다. 대금 미납시 뭐 되지 않는다? 저감되지 않는다. 깎아주지 않아요. 왜 안 깎아주냐면 이거는 사람의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새매각도 두 가지가 있는데 매각이 불허가됩니다. 자, 부적격자예요. 그러니까 불허가 되겠죠. 이때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저감되지 않는데요. 유찰되면 저감이 됩니다. 얼마 깎아준다? 보통 20%에서 30%로 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종전의 매각 조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즉, 안 깎아준다. 안 깎아주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건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사람의 문제다 보니까 굳이 물건은 안 깎아줘도 되는 거죠. 그러나 유찰됐다면 물건이 문제죠. 그래서 일단 깎아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대금 납부 기한을 돈 다 내면 자,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돈 못 내면 다시 매각 들어가는 차순위한테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기일 지정해서 실시합니다. 자, 배당 기일을 지정해서 배당을 실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배당원칙 여러분들 교재 417페이지에 보면 배당원칙 물건과 채권 사이에서는 뭐가? 물건이 당연히 우선이죠.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평등 배당이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 순서가 여러분들 41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자, 가장 먼저 경매 비용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제3 취득자 비용상관 취득 필요비 유입비 비용상관 청구권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영순위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이제 영순위로서 경매비용과 제3 취득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걸 굳이 분리해서 따진다면 경매비용이 1순위, 제3자의 비용상관 청구권이 2순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위로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주택 상가 최우선 변제와 임금 채권이 있었죠. 자, 최종 3월 부분과 3년 부분에 대한 임금 퇴직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순위가 국세중 당해세. 자, 그 목적물에 부과된 당해세 있죠. 그 다음 지방세나 국세에도 당해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자, 보증금, 등기된 임차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뭐 저당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임금 채권, 공과금,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이런 식으로다가 순서를 한다. 이건 민법에서도 잠깐 한번 배웠던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배당기일 지정해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온다.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이 들어가죠. 촉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디다가 일단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를 법원에다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게 촉탁을 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인도명령 신청은 쫓아내는 건데요. 쫓아내는 건데 이거는 일단은 자, 대금 완납일로부터 6월 이내 해줘야 돼요. 자, 그 목적물 안에 권리자가 그 대항할 수 없는 권리자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나가라 해야죠. 그래서 쫓아내는데, 근데
안 나가죠. 그때 강제로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인도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명도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소송은 절차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이거는 매수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이 완납되면 6월 이내에 채무자, 소유자, 권리자, 점유자에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쫓아내지 못하는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자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경매 절차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교재 413페이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수 신청이라는 것을 잠깐 보고 이걸 제가 건너뛰고 강의했는데, 자, 우선 매수 신고라는 걸 잠깐 보죠. 자, 이게 우선 매수 신고는 공유자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민사집행법이 있습니다. 이제 구임대주택법에서 보면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요에 대한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자, 공유자에 대한, 자, 여기에 지금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요. 이 A의 지분이 경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분은 단독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A의 지분이 들어오게 되면 법원에서는 B와 C에게 A의 지분 경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뭐 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격을 직접 써낸 게 아니라 어떤 가격으로?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금액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써낸 가격으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하게 되면 이때, 자, 일단 먼저 공유자에게 먼저 팔고요. 최고가는 뭘로 떨어지냐면 차순위로 떨어지고 차순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차순위에 대한 지위를 포기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사러 왔지 차순위라고 온 거 아니다. 나 차순위 안 할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도인데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임대아파트를 짓고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차인을 들이다 보면 저당권을 갚지 못해가지고 경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임차인에게 뭘 준다? 우선 매수 신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주는 거죠. 똑같아요. 자, 어떤 가격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싸는 가격으로. 그러면 이때 최고가는 뭘 떨어진다? 차순위로 떨어지고 얘한테 먼저 파는 이런 제도죠. 물론 지위 포기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우선 매수 신고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는 규칙 예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